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뵙게 됐는데요. 자, 이제 3장, 35페이지죠? 35페이지에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성향 분석인데요. 자, 고객 성향 분석. 여기도 범위는 작은데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은데 여기도 딱 두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뭐가 나올 만한 건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이해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자,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부 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이 항목되어 있는데요. 별표요. 왜? 그렇게 땅 떨어지는 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별표 외부 환경 분석의 항목. 외부 환경 분석의 항목. 첫 번째, 고객 분석. 두 번째, 시장 분석. 고객을 분석하라. 시장을 분석하라. 경쟁자를 분석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적인 환경을 분석하라. 그죠? 뭐 글씨가 날아가네요. 그죠? 분석. 되셨죠? 이렇게 네 가지 제목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제목 나와요. 자, 우선 시험은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는 시험이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래서 요거 4개 중에서 하나 빼고 딴 거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목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목. 자, 그 다음에 내적 환경 이해 필요성, 즉 고객을 이해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고객 성향의 분석은 2번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2번. 고객 성향의 분석은 과거 고객의 평균적 성향을 이해하는 데에서 고객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 이는 소득, 자산 증대, 고객의 다양화, 개성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됐습니다. 자, 넘겨서 36페이지. 고객의 행동 성향 보죠. 자, 고객의 행동 성향. 고객의 행동 단계별 마케팅 활동. 그래서 자, 고객의 행동, 상품에 대한 욕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 탐색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이 상품에 대한 사고 싶은 욕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고객 욕구를 세분화하고 세부 시장을 분석하고 표부적 시장을 선정한다. 정보 탐색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제 사고 싶으면 자동차에 대한 정보 탐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발하게 해당 기업은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매 행동에 있어서는 거래 장애 요인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거래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활부금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자동차 활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팩토링 회사들이라든지 활부금융회사들 연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매 활동, 거래 장애 요인을 제거해준다. 됐습니다. 자, 고객 행동의 주요 영향 요인.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 또 4개죠. 제목 줄쳐놓으세요. 제목. 문사개심. 문사개심. 와, 유치하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외워야죠. 문사개심. 그 다음에 이 구매행동, 이거 별표입니다. 구매행동 별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매행동. 이 별표 2개. 구매행동 별표 2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 별표 2개, 1개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출제됐던 비중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구매행동 2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A하고 B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 간의 차이가 큽니다. 브랜드 차이가 커요. 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관여를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차이가 클 때는 신중한 이렇게 돼서 신중한 구매 행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차이가 클 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매를 한다. 이 얘기 뭐냐면 지난번에 이걸 샀으면 이번에 이걸 사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브랜드 간 차이가 적다면 고관여할 때는 불협화음을 감소시키는 구매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 A라는 슈퍼마켓하고 B라는 슈퍼마켓 사이에 사실 상품이 똑같다면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즉 내가 만약에 A라는 슈퍼하고 아저씨랑 친하다면 그냥 A라는 슈퍼 걸 이용하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싸우지 않는 쪽으로 가라, 요거를 감소하는 쪽으로 행동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여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소비자가 별로 관여하지 않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구매하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가던 대로 간다. 이렇게 가던 대로 간다. 가던 대로 간다. 그 얘기예요. 자, 브랜드 차이가 클 때는 고관여일 땐 신중, 그 다음에 저관여일 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브랜드 차이가 적을 때는 불협화음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저관여일 때는 아예 습관적으로 구매를 한다. 요거 네 가지,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금융기관의 고객 세분화.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고객 세분화 이점 읽어보시고요. 세분화 방법, 네, 읽어보시고요. 고객 세분화의 예,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별표. 고객 세분화의 예가 중요한 거예요. 세분화의 예. 이거 뭐,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리적 변수. 자, 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지리적 변수. 두 번째, 인구 통계적 변수.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3번이 심리적 변수.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4번이 구매행동적 변수. 제목 줄치고 계시죠? 자, 5번 추구 효익 변수. 제가 나오는 거 진짜 나와요. 여기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나올 만한 것만 나와요. 5번째 가치 기준 변수. 됐습니다. 그럼 하나씩 봅시다. 지리적 변수부터 볼게요. 자, 지리적 변수. 첫 번째, 지리적 변수. 고객 집단을 지역 인구 시장 규모와 같은 변수로 구분한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고객을 세분화시킬 때, 나에게 속해 있는 고객들을 세분화시킬 때, 그거를 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청도 고객.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하긴 전국이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아마도, 방위 일동 고객, 방위동 고객, 오금동 고객,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작업이 비교적 쉽고 세부 비용에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 흔히 이용됩니다. 두 번째, 인구 통계적 변수, 고객 집단을 연령, 성별, 가족 규모 등등등으로 그걸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객 중에서 20대, 30대, 40대 남자, 여자 고객, 그 다음에 대가족, 소가족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다른 변수에 비해서 줄 쳐놓으세요. 시험제 그거 나와요. 자, 이런 인구 통계적 변수는 다른 변수에 대해서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써놓고요.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인구 통계적 변수입니다. 특히 인구 통계적 변수는 금융기관에서 고객 집단을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별개의 표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고객을 세분화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상품을 다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출 한도하고 변호사 대출 한도가 틀리죠. 그죠? 그 다음에 약사만을 위한 대출 금액, 이런 거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구 통계적 변수고요. 세 번째, 심리적 변수 볼게요. 심리적 변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개성 등 고객의 태도, 느낌,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근데 이건 참 잘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그거를 분류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구매 행동적 변수. 자,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행태를 분석하여 사용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시장으로 세분한다. 자,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잘하는 게 이제 저기죠. 여러분, 교촌치킨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교촌치킨 보시면, 여러분이 주문을 하시면, 여러분의 번호가 딱 거기 아예 그냥 컴퓨터에 메모리가 돼버리죠. 그 치킨 회사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문할 때, 다음번에 주문하면 딱 여러분 번호가 뜨면서, 자, 고객님 성함하고 이게 딱 떠버려요, 그냥. 지난번에 뭘 시켰는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일정한 치킨을 시키고 있으면 바로 거기서 얘기를 해주죠. 이 치킨을 계속 드셨네요. 그러면 요번에 이런 치킨 드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은 지난번에 이걸 드셨으니까 요번에도 이거 시키시죠? 라고 관심을 보이면 고객들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런 게 바로 구매 행동적 변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추구 효익 변수는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에 따라 고객 집단들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요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공무원만을 위한 상품이 있으면 그거는 이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치 기준 변수라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나 제공받는 금융 서비스로부터 기대하는 혜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요구하는 고객들, 이런 걸 요구하는 고객들, 그 고객들 기준으로, 고객들이 요구하는 걸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하면 가치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제목을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고객 만족 가보도록 할게요. 고객 만족. 자, 39페이지의 4번입니다.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의 형성과 구성 요소. 자, 고객 만족의 형성은 기대 수준이 인지된 제품 성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지된, 내가 이제 깨닫게 된, 내가 알게 된 제품 성과보다 내 기대 수준이 높다면 이게 고객의 기대 수준이에요. 그럼 고객은 불만족스러울 거고, 내 기대 수준을 웃도는 상품을 만났을 경우에는 고객이 매우 만족하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의 구성 요소, 직접적 요소는 상품, 서비스, 그 다음에 간접적 요소로서 기업 이미지가 있다. 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고객 만족의 측정 40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의 측정. 고객 만족 측정의 필요성. 그래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은 5배나 비용이 더 든다. 자, 원인을 파악하라 그랬네요. 원인을 파악하라. 과대한 기대 수준, 고객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종업원 훈련 부족,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기존 고객 유지의 이익. 자,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 되냐면, 거기 보시면 고객의 생애 가치는 어떤 함수다. 자, 무슨 함수 관계냐면, 고객의 평균 거래액.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왔을 때 이 손님이 평소에 얼마만큼을 썼다. 그리고 그 기업이 자, 이 해당 고객을 유지하는 기간을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고객의 생애 가치가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겠죠? 오케이. 자, 고객 만족 조사의 내용, 고객의 우선순위, 기업의 성과 수준 등등등이 있다 됐고요. 고객 만족 지표 이거 중요하죠? 고객 만족 지표. 자, 고객 만족지수 CSI. 자, 요거 나온다 보셔야 되죠. 지금 나올 만한 게 지금 요거요. 그 다음에 구매 행동 무지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세분화. 이것도 뭐 무지 중요하죠. 지금 두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적어드리는데 네 개 중에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자, CSI 고객 만족지수입니다. CSI 작성 방법 나오죠? 두 가지가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그냥 성과 점수를 그냥 평균만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중요도를 일로 해서 중요도 평균을 일로 하고 여기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예를 들어 제품 그 다음에 서비스 AS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각각 1의 비중으로 평가하는 게 위에 거라면 밑에 거는 고객이 제품에다 가장 큰 비중을 둔다 그러면 제품은 2, 그 다음에 서비스는 1, AS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고객 만족의 기타 지표, 고객의 불만 호소, 고객 유지율, 그 다음에 암행 쇼핑, 벤치마킹이 있다. 그 네 가지는 줄쳐 놓으시고요. 다음 중 고객 만족의 기타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게 뭐냐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잘 나가고 있는 회사를 비교하는 거 우리가 벤치마킹이라 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3장은 뭐 정말 짧고 굵습니다. 딱 나올 만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것만 착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4장 갑니다. 4장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조금 좀 시간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신용관리,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올 개인 위험관리, 신용관리, 위험관리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총 6개 중에 1과목이 6개인데, 자, 6개 중에 3개가 끝났고요. 이제 4번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벌써 반이 지났어요. 흐뭇하시죠? 자, 4번째, 신용관리입니다. 자, 소비자 신용의 개념 나와 있는데, 신용이란, 근데요, 이때 이제 신용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믿음? 절대 아니고요. 이게 대출이에요, 대출. 그게 결국 신용관리라는 것은 대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자, 소비자 신용과 생산자 신용이 있다 그랬는데,
생산자 신용 그러면 기업의 대출을 말하고 소비자 신용 그러면 소비자, 자, 소비자의 대출을 말하는데 저는 대출을 안 받는데요. 그게 여러분 그냥 카드로 긁으시는 것도 소비자 대출이고요. 할부하시는 것도 TV 살 때 할부로 샀다. 그럼 그거 다 소비자 대출이에요. 자동차 할부로 샀다. 그거 다 소비자 대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 신용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기업이 대출하는 걸 우리가 기업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을 우리가 생산자 신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용에는 생산자 신용과 소비자 신용이 있는데 우린 뭐니까? FP니까 뭐만 담당한다? 소비자 신용만 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가보죠. 자, 42페이지에 2번 소비자 신용. 금융기관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그거라니까요. 대출이에요. 혹은 판매 대금 지급을 유예를 해서 신용을 제공해 주고 나중에 이자를 덧붙여서 이를 회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제외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외되는 게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용관리에서 제외된다. 특징 꼭 기억하세요. 줄치세요. 특징 줄치입니다. 자, 소비자 신용의 특징은요. 대부분 소액입니다. 그리고 주로 무담보입니다. 무담보. 자,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이마트 가서 TV를 할부로 샀어요. 할부로 구입하는데 거기서 담보 잡습니까? 아니죠. 고객님 차를 담보로 해서 TV를 드리죠. 그러지 않잖아요. TV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무담보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요. 생산자 신용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겠죠. 그죠? 예, 그게 특징이다. 예, 됐습니다. 고객 신용 이용의 장단점 볼까요? 43페이지. 자, 그러면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장점이 있냐는 거예요. 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연성. 자,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활용할 때 유연성이 있죠. 그 다음에 안전감도 있고요. 재정잔이 없을 때 비상시 자금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 그럼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갑자기 월급을 못 받게 됐다. 그랬을 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구매력의 증대를 가져오고 융통성을 제공한다. 신분을 증명하고 지위 상징의 역할도 하고요. 상품 정보, 할인 혜택 등등등등 이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네요. 그죠? 자, 3번 고객 신용의 유형갑니다. 자, 공유되는 형태에 따른 분류 소비자 금융. 자, 첫 번째 소비자 금융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두 번째 판매 신용 나와 있어요. 소비자 신용과 판매 신용이 있다. 예, 우선은 큰 구분 알아두셔야 되니까 소비자 신용 그 다음에 판매 신용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소비자 신용. 현금을 현금을 빌려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다른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 대출을 받는 걸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현금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 즉, 현금 대출이 소비자 금융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괜히 말만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현금 대출이에요. 그럼 현금 대출에 뭐가 있겠어요? 은행에서 받는 은행 대출하고 그 다음에 사채가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넘겨보세요. 선생님, 판매 신용은 뭔가요? 자, 판매 신용이라는 건 이거 이제 할부예요. 이게 할부. 소비자 신용은 대출 받는 거고요. 판매 신용은 할부 구입이에요. 자, 그래서 물품 또는 용역의 형태로 신용이 제공되는 형태로 가격을 바로 지불하지 않고 외상 구입하는 걸 말하는데 종류는 카드사, 활부금융사 등등등을 말한다. 단 주택금융은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은 제외된다. 그래서 자동차 활부, 카드 활부 그게 바로 판매 신용이고요. 자, 내가 은행 가서 돈 빌렸다, 사채 빌렸다, 그건 소비자 신용입니다. 소비자 신용과 판매 신용 꼭 구별하세요. 요거는 정말 많이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요거 비교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불 방식에 따른 분류가 합니다. 활부 신용과 비활부 신용이 있는데요. 요거 구별이 좀 까다롭거든요. 뭐 어렵진 않은데 좀 혼동이 돼요. 이거 봐드릴게요. 할부하고 자 우리 지금 계속 비교보고 있는 거예요. 할부와 비할부가 있는데 할부는 갚는 금액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 금액.
갚는 금액이 비교적 자유로우면 비할부예요.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런 거예요. 10개월 할부다 그러면 그 금액을 내가 총 갚아야 될 금액을 10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하면 10만 원씩 갚잖아요. 그게 바로 할부고요. 비할부라는 거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일시불에 다 갚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시불, 즉 부채 중에서 내가 한꺼번에 나중에 갚는 게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할부예요. 그 다음에 할부랑 비슷한데 비할부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의 리벌빙이라는 게 있죠. 리벌빙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요번 달에는 5%만 갚을게요. 다음 달에 20% 갚을게요.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비할부 신용이에요. 그래서 비할부 신용은 한꺼번에 다 갚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갚든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용공여 계약의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개별 계약과 포괄 계약이 있네요. 이것도 봅시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 계약과 포괄 계약이 있더라. 개별 계약은요, 이거는 건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2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은행에 가가지고 100만 원을 또 빌리려고 그래요. 그럼 지난번에 200만 원을 빌렸으니까 서류도 안 내도 되고, 심사도 안 하고 바로 주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200만 원 빌리고 100만 원 또 빌리러 가면은 나에 대해서 그 전에 했던 절차를 거의 그대로 다시 재현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적용됐던 이자율 상환 방법 다 무시되고 새로 이자율 상환 방법이 새로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게 개별 계약이에요. 그런데 포괄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내가 발생하는 대출을 모두 한꺼번에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다 적용돼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대출이 바로 포괄 계약이에요.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 1년짜리 계약하면 그 1년 동안의 이자율이라든지 갚는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정해놨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면 나는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꺼냈다가 11수구 집어넣고 다음 달에 꺼냈다 또 집어넣을 때마다 은행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처음에 정한 그대로 됩니다. 그게 바로 포괄 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형 결합형 갈게요. 자, 독립형 결합형. 자, 요거는 이제 요게 당사자 여신이고요. 여신이다 그러면 줄여예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수신이다 그러면 예금을 받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건 제3자 여신이에요. 구분 못 하겠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 백화점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백화점 카드는 자기네가 카드를 발급해 주고요. 회수도 자신들이 직접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3자 여신인 결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세요. 자, 독립형, 판매형, 백화점계 카드 같은 거고요. 대부형, 이거는 카드론이요. 그런데 결합형에는 소비자 금융형, 팩토링형, 소비자 리스가 있는데 이거 별표요. 이거 별표. 자, 소비자 금융형 그러면 소비자가 물품 구입 대금을 판매인이 아닌 제3자, 즉 그런 소비자 금융형 금융기관에게 직접 대부를 받아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걸 말하는데요. 금융기관이 판매인과 보증계약을 맺고 판매인의 알선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상품 용역의 구입 자금을 융자해 준 형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이에요. 아파트 분양. 즉 건설회사는 중간에서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판매자잖아요. 근데 중개만 해주고요. 나는 내가 중개를 받으면 이제 만약에 내가 대림아파트인데 대림아파트에서 국민은행을 해줬다 그러면은 내가 국민은행 담당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금액이 이제 바로 누구에게 가요? 대림건설로 가는 방식. 그게 바로 소비자 금융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토링형은요. 상품의 판매인을 팩토링이라고 하는데 그 팩토링 고객이 신용 판매를 하고 이에 따른 현재 및 장래 대금 채권을 제3자인 금융업자 즉 팩토링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다 넘겨서 금융을 제공받고 그 금융업자가 직접 복잡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이 이제 고객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고객에게 돈이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 다음에 A가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다 넘기는 거예요. 몽땅. 그러면 팩토링 회사가 얘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채권자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채권자가 A 기업이 아니라 팩토링 회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돼서 채권에 대한 이런 추심을 전부 팩토링 회사가 대신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짓을 왜 네가 받으면 되지? 아 이게 얘가 만약에 10년 할부다 그러면 이 10년 동안 돈을 받으면 자금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채권을 얘한테 좀 싸게 넘기고요. 이 회사가 얘를 대신해서 싼 이자로 금액으로 채권을 인수한 다음에 얘가 이제 나중에 원금을 다 받아내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리스는 뭐 여기다 쓸 필요조차 없네. 소비자 리스는, 리스 아시잖아요. 리스. 뭐 자동차나 여러분들 많이 하는 뭐 정수기 같은 거, 그런 것들, 예. 그게 바로 소비자 리스입니다. 됐습니다. 자, 고객 신용관리 가죠. 신용관리의 필요성과 목적, 예, 됐고요. 넘겨보시고요. 신용관리의 목적 돼 있는데 필요 없고요. 고객 신용관리 전략, 이거 중요합니다. 고객 신용관리 전략. 그거 가볼게요. 자, 별표, 고객 신용관리 전략. 자, 신용사용 전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용사용 전 단계, 신용 이용 시, 그 다음에 신용사용 후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신용사용 전 단계 볼게요.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의 종류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확보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때 고려 요인은 뭐 연간 소득 등등등이 있다 돼 있는데, 거기 OCS, 예, 그거 별표 쳐주세요. OCS. 자, OCS가 뭔지 알아야 돼. 이거는 고객 신용을 평가하는 거예요. 신용평가. 자, 그래서 신용기록과 주거, 직업지 안정성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득과 지출이 있고, 캐피탈의 순자산이 있고요. 대출의 안전성, 직업의 안정성, 이 5가지가 OCS가 되는데요.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한도 결정하기 중요합니다. 부채 한도 결정하기. 도대체 나는 얼마까지 돈을 빌려도 될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거 줄 쳐놓으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총소득의 몇 프로요? 총소득의 20%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빌린 돈이 순자산의 얼마, 순자산의 50%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넘겨도 또 하나 나오는데, 매 3년마다 모두 상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모두 상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상환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지나친 부채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신용을 이제 실제 사용할 때 봅시다. 신용 비용 분석. 자, 금융 수수료가 있죠. 금융 수수료가 당연히 있죠. 수수료 다 대출해주고 난 수수료 있잖아요. 자, 그걸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출금 이자 에다가, 자, 이자만 말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대출금 이자에다가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알아두셔야 돼요. 발생한 수수료를 몽땅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요율. 요 용어 꼭 기억하세요. 연간 요율이라는 용어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연간 요율이라는 것은 모든 비용을요, 모든 관련 비용 있죠. 대출에 들어간 모든 관련 비용을 이거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처음에 대출할 때 들어간 돈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매년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그거보다는 좀 적겠죠. 그럼 그거를 몽땅, 그러니까 이자율만 따지지 말고, 처음에 들어간 수수료, 나중에 뭐 상환수수료를 몽땅 합쳐가지고, 그거를 나눈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3년인데, 3년 동안에 이게 총 뭐,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나눠주는 거, 평균적으로 내는 거를 우리가 연간 요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계산 방법에 따른 금융비용의 차이 분석인데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별표 3개입니다. 이거 별표 3개. 이거 꼭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거 좀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꼭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내용 이해하셔야 되고요. 외워야 될 것도 있거든요. 자, 외워야 될 거는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자 계산 방법에 따른 금융비용의 차이 분석. 종류 갑시다. 종류. 자, 첫 번째 일시 상환 방식. 그 다음에 분할 상환 방식이 있어요. 이 안에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예, 이 안에. 자, 이 안에서 다시 달리, 이자가 복리를 안 붙고 그냥 달리를만 붙는 거.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
그 다음에 할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상환 방식은 첫 번째 원리금 균등 방안.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돈. 이거 아주 나쁜 애돈. 자,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이거 반드시, 요거는요, 내용 알아두셔야 되고,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가봅니다. 자, 우선, 가보죠. 첫 번째, 일시상환 방식이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원금을 그냥 갖고 있다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확 갚아버리면 일시상환이고요. 원금 자체를 쪼개서 내면은 분할상환이에요. 요거 두 개는 구별되죠. 자, 첫 번째 달리 뭐라 그랬죠? 요거는 그냥 이자율과 연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이자 안 붙고 똑같은 걸 말하고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뭐냐면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걸 말해요. 그죠? 됐죠? 그럼 이거는요. 일정 기간이 지난다. 예를 들어 1년 지난 다음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확 갚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랑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이자랑 원금이 한꺼번에예요. 근데 얘는 이자를 낸 다음에 마지막에 원금만 따로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할인은 뭐냐면 이건 선이자 떼는 거예요. 선이자. 예? 그래서 1,000만 원 빌린다 그랬는데 900만 원만 주는 게 할인 방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얘는 이자도 안 주는 거예요. 얘는 달리는 이자도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이자랑 원금이랑 한꺼번에 줘버리는 거. 얘는 이자만 주다가 원금 갚는 거. 얘는 아예 선이자를 떼버리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유리하냐 그러면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순서대로예요. 얘가 제일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얘. 즉 1번이 제일 유리하고 2번, 그 다음에 3번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분할 상환 갈게요. 자, 분할 상환 방식, 원리 균등 상환 방식 돼 있는데요. 매 기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지만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그 한국말 어렵게 써놨죠. 그죠? 자, 50만 원씩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그런데 첫 달에는요. 이게 50만 원 안에 원금이 30이고 이자가 20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달에는 원금이 29고 이자가 이제 줄어들겠죠. 이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자, 총 원금에서 원금 30만 원이 빠졌으니까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자가 이제 19가 되고 원금은 31만 원을 갚는 거고요. 또 원금이 또 갚아졌으니까 이자는 또 줄어들고 이자는 18만 원이 되고 원금이 이제 32만 원을 갚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50만 원씩 갚아 나가지만 사실은 원금이 조금씩 더 크게 갚아 나가져 가는 방식이 바로 원리 균등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 방식은요. 요거는 원금은 똑같이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원금은 똑같이 30만 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첫 달 같은 경우 이렇게 나가면 이제 50이 나가는 거죠. 50이. 원금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50이 나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달에 또 30이 나가는데 이제 이게 되니까 49가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8이 나가는 거고. 요런 식으로 나가는 게 원금 균등이에요. 자,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원금을 갚아 나갔기 때문에 총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20만 원, 19만 원, 18만 원 점점 줄어들어요. 원금은 30만 원씩 그대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드온 방식은요.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인데 30만 원을 계속 갚아 나가요. 이렇게 원금이. 그러면 이자가 원래 이제 이자는 20만 원, 19만 원, 18만 원 줄어야 되는데 이자도 그대로인 거예요.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그냥 내야 되는 게 바로 애드온 방식이에요.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누가 제일 좋다? 누가 제일 좋아요? 이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원금 균등 방식.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위에 거랑 헷갈리지 않게. 이거는 2번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1번, 제일 나쁜 게 3번. 아주 저질이 3번이에요. 아주 저질.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순서, 내용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요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아주 장담합니다. 이거는 뭐 100%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드네요.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 사용 후 볼게요. 거기에 뭐 78의 법칙은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 사용 후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돈을 너무 많이 빌린 것 같다면 그 징후가 나타나느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 첫 번째, 아주 사소한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갑자기 돈을 쓸 게 생겼는데 그 정말 사소한 돈도 좀 더 없자. 아이고 불쌍해라. 두 번째, 할부금을 못 내고 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정말 심각한 게 세 번째 거죠. 그죠? 자기가 얼마를 빚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진짜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가 지금 상태에서 빚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너무 커져가지고 계산도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회만 있으면 계속 대출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망해가는 거죠. 그죠? 자, 49페이지. 자, 사적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와 그 다음에 공적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소비자 파산 절차 이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표로 깜찍하게 표로 깔끔하게 이거 정리됩니다. 51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51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51페이지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개인 워크아웃이 있고요.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개인 회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막장, 개인 파산 끝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시험제도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예하고 예예요. 그죠? 예하고 예. 자, 뭐 몇 년도에 시작됐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얘는요 신용회복위원회고요. 얘는 법원이에요. 이건 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법원이 개입해요. 하지만 얘는요 법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줄게. 사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건데 이거는 사적인 거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대상 채권자 2개 이상의 금융기관입니다. 이건 2개 이상의 금융기관. 그게 금융기관이어야 돼요. 이거는. 자, 얘는요 아무 제한 없어요. 사채까지 다 돼요. 사채도.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사채도.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빚이 많다. 어디 가야 돼요? 개인 워크아웃. 금융기관에 빚이 없고 사채다. 회생이나 파산. 됐죠? 자, 금액 중요합니다. 금액. 자, 얘는요 5억 원 이하로 해야 돼요. 5억 원 이상이면 아예 개인 워크아웃 해당 안 돼요. 자, 얘는요 금액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담보가 있었을 경우에 10억 원. 자, 무담보면 5억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 그거마저도 없습니다. 제한이. 그거마저도 제한이 없어요. 파산은. 그러니까 뭐 100억이 됐든 상관없다는 거죠. 자, 대상 채무자. 자, 얘는요 최저 생계비는 있어야 돼요. 즉 벌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마저 없으면 얘 안 돼요. 개인 워크아웃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상 채무자, 뭐 지급불능이나 지급 정지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지금 현재 반드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개인 워크아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년? 8년입니다. 8년. 3분의 1 원금 감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최저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최대 5년. 그 다음에 얘는 뭐 기간이 없죠. 얘는 안 갚는 거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자, 법적 효력은 얘는 사적인 조정이다. 얘는 면책된다. 책임이 없다. 얘도 마찬가지로 면책된다. 됐죠? 자, 다시. 내가 만약에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빚이 있다. 개인 워크아웃. 그것도 있고, 사채도 있다. 개인 회생. 난 가능성이 없다. 난 그냥 틀렸다. 개인 파산. 그죠?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개인 회생 제도와 소비자 파산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소비자 파산자의 불이익이 있죠? 자, 그거 좀 볼게요. 자, 소비자 파산자의 불이익. 파산 선고로 잃게 되는 재산의 범위. 파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파산자 재산 가운데 민사소송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줄쳐놓으세요. 즉, 파산 선고를 하게 되더라도 뺏기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금 수령권, 의료보험 급여권,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권이에요. 이런 것들은 뺏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런 걸 빼놓고는 다 압류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재산의 처분권이 상실되고요. 그리고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예. 소비자 파산 후는 약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의 제한도 있는데요. 파산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직이 있다면 거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상의 자격 제한은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고요. 친족회원, 유언 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면책.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않은 자녀 채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내가 몽땅 이제 파산 들어가서 내 재산 다 끝났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채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갚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인데요. 여러분, 그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맨 밑에 있는, 50페이지 맨 밑에 있는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중요해요. 자,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낭비 또는 도박하는 거예요. 낭비 또는 도박. 일회 비용이 3만 원 이상의 호텔 이런 데 들어갔으면 고급 음식점 다니면서 막 긁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계속 보시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바로 이걸 싼 가격으로 넘겼다. 이거 뭐냐면 되게 이제 신용카드로 금 산 다음에 바로 팔아 넘기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벌써 이미 지급불능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돈 빌리는 거. 그죠? 예. 요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좀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까지 마쳤고요. 이제 다음에는 1과목 마지막 시간인데요. 개인 위험 관리와 그 다음에 직무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벌써 1과목은 많은 부분이 끝났습니다. 특히 오늘 한 것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들 잘 살피셔서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